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회로이론 요점 정리 두 번째 시간이에요. 자, 3장은 교류를 배우는 거죠. 3장의 제목이 교류전원. 첫 번째, 직류와 교류의 차이점. 두 번째, 교류의 표현 방법. 세 번째, 시험에 잘 나오는 5가지 교류 파형. 네 번째, 파형률과 파고의 의미. 그죠? 네. 자, 첫 번째, 직류와 교류의 차이점은요. 직류는 지금 그림 보면 알겠지만은 시간 경과에 따라서 전압이든 전류 파형이 변하지 않는 것. 직류는 전압과 전압이 크기가 일정한 것. 그에 비해서 교류는요. 시간이 경과할 때 전압이나 전류의 크기가 수시로 변하는 것. 이게 대표적인 정연파 교류죠. 그죠? 네. 자, 우리가 실제로 배우는 건 교류니까. 자, 우리가 교류. 이게 정연파잖아요. 지금 정연파에서 얘가 한 주기죠. 사이클이 한 번 반복하는 게 한 주기라고 그러거든요. 자, 그래서 0도에서 90도, 180도, 360도. 그죠? 각 주파수 오메가 t로 진행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가 최대값, 전압의 최대값, 전류의 최대값. 자, 우리가 사용하는 교류는 60Hz 많이 쓰고 있죠. 주파수 60의 정의가 뭐냐? 1초 동안에 요 우리의 정연파가 얘가 한 사이클이에요. 그러면 60Hz란 건 이 사이클이 1초에 60번을 변화한 것. 즉, 1초 동안에 위 교류 파형이 60사이클 반복되는 것.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주기는요. 얘가 한 주기를 말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주파수 60Hz잖아. 그러면 한 주기는 그 주파수로 나눠줘야죠. 그래서 주기 t는 F분의 1이다. 그러면 60Hz 기준했을 때 주기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F분의 1이니까 우리나라 주파수 60Hz니까 이렇게 하면 우리가 한 주기를 갖다가 한 번 반복하는데 몇 초가 걸리느냐? 우리가 파악을 금방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각주파수요. 각주파수는 발전기가 우리가 다루는 건 시간이지만 우리가 일반적인 시간 1초, 2초지만은 발전기에서는 시간이 가는 게 아니고 이 회전체가 변하잖아요. 그죠? 각도가 변한다는 얘기지. 그래서 시간의 경과에 따라서 각도가 변하는 것 같다 표현한 게 바로 각주파수, 오메가. 교류 발전기의 코일의 회전각. 그 다음에 우리가 오메가 구하는 방법은, 요 각주파수 오메가 구하는 방법은 2파이F. 그러면 실제로 문제 내는 게 60Hz 잘 내죠. 그러면 2파이 곱하기 60Hz라고 한다면 이 값이 몇 나와요? 377 단위는 라디안 퍼 세크. 초당 단위 각이니까. 그죠? 예. 자, 요 377 같은 것도 알아두면은 문제 푸는데 상당히 편리하죠. 왜? 2파이F를 갖다가 계속 계산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60Hz일 때 각주파수 오메가는 377이다. 이것도 알아두면 좋고. 자, 실제로 교회 표현 방법이 세 가지가 있죠. 구분해야 돼요. 첫 번째가 순식값 표현. 순식값은 뭐냐? 교류는 항상 변하잖아요. 그때 요때 순간값, 요때 순간값, 요때 순간값들을 표현하는 식. 그래서 순식값이란 게 교류 파형의 매 순간 순간값을 표현하는 것. 그래서 교류의 순식값 표현 방법이 만약에 전압 기준으로 한다면 교류의 순식값 VT는 시간에 따라 변하는 전압이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교류는 이렇게 소문자로 표시하죠. 순식값은. VT 꼴 최대값 VM의 사인의 오메가 T 플러스 마이너스 세타. 여기서 플러스 마이너스 세타라는 건 지금 현재 여기서는 0도니까 세타가 0도지만은 이 파형이 앞서서 갈 수도 있고 이 파형이 늦게 갈 수도 있잖아요. 거기에 따른 위상각을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주의할 점이 요 사인 앞에 있는 요 VM은 최대값이다. 근데 우리가 교류 쓸 때는 최대값은 안 쓰잖아요. 그러면 시료값을 고쳐서 사용을 해야죠. 사인 앞에 있는 요 VM은 최대값이다. 오메가는 아까 배웠던 각주파수다. 요 세타는 파형이 앞서서 가느냐 늦게 가느냐 위상각을 말한다. 두 번째는요. 두 번째는 평균값. 평균값은 이 교류의 면적의 평균치를 구하는 거죠. 이 면적의 평균치를 구하는 방법이 어떤 주기 t분의 1로 나눠주고, 그죠? t분의 1로 하고, 그 다음에 요 면적 계산하는 거죠. 0에서 t까지 요 순식값을 갖다가 적분해서, 적분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평균값. 그 다음에 정연파의 평균값은 몇 나왔어요? 뒤에 파형 나오겠지만, 얘가 파이분의 2, 그죠? VM. 최대값에 비해서 파이분의 2로 나오잖아요. 정연파가 할 때는. 그 다음에 얘는 몇이에요? 0.637 정도 나오죠. 즉, 정연파의 평균값은 최대값에 비해서 63.7% 내지는 0.637 파이분의 2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세 번째 값이 실제로 교류에 쓰는 값이잖아요. 시료가
부하의 실제로 효력을 나타내는 값. 그래서 우리는 교류는 시료값을 쓰게 돼 있는 거죠. 그러면 시료값 구하는 공식은요. 시료값은 요 표시가 틀렸어요. 이거 V야, V야. V예요. 루트의 T분의 1에 0에서 T까지 VT의 제곱이에요. 제곱. DT. 우리가 시료값 계산도 많이 해봤죠. 그죠? 자, 그래서 우리가 교류라는 것은 세 가지 표현 방법이 있어. 순식값, 그 다음에 평균값, 그 다음에 시료값. 자, 실제로 시험에서 잘 나오는 교류 파형 5가지. 이거 시험에서 잘 나오죠. 자, 시험에서 자주 나오는 파형 5가지가 우리가 좀 전에 배웠던 정연파. 자, 요걸 갖다 기준하면 돼. 정연파일 때, 이런 파형일 때, 아까 계산해 봤잖아요. 평균값은 파이분의 2 VM, 0.637. 그 다음에 시료값은 루트 2분의 1 VM. 얘가 0.707이죠. 자, 요 표를 외울 때,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요 정연파 하나만 기준 잡아서 외우시면 돼. 그러면 정연파는 파이분의 2다, 루트 2분의 1이다. 최대값에 의해서. 그럼 반파 정류파는요. 반파 정류파는 위에 정연파에 비교하면 파형의 절반이잖아, 면적이. 그죠? 요게 반파거든요. 자, 반파는 정연파의 절반이야. 그럼 평균은요, 이거의 절반. 파이분의 2에서 파이분의 1로, 2에서 1로 절반 된다는 얘기죠. 시료값은요, 시료값은 절반이 아니고 루트 2분의 1이에요. 그럼 루트 2분의 1에다가 루트 2분의 하면 2분의 1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규칙이. 정연파에서 반정연파는 면적의 절반이기 때문에 평균값은 2분의 1, 시료값은 루트 2분의 1. 이렇게 계산하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구형파는요. 구형파는 이런 깨끗한 사각판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구형파일 때는 순식값이든 평균값이든 시료값이든 일치하겠지. 그래서 구형파일 때는 평균값도 최대값 똑같고 시료값도 최대값하고 똑같다. 구형파는 1이다. 자, 그 다음에 반구형파는요. 반구형파는 위에 구형파에 비해서 절반이잖아. 또 면적이. 평균값은 1에 비해서 2분의 1, 절반. 1에 비해서 루트 2분의 1. 그러니까는 면적의 절반이면 평균값은 2분의 1, 시료값은 루트 2분의 1. 이 원칙이죠. 삼각파는요. 삼각파는 위에 사각파, 구형파에 비해서 또 절반이잖아요. 그러면 VM에 비해서 2분의 1. 근데 특이한 게 삼각파일 때는 얘가 루트 2가 아니고 루트 3분의 1. 삼각파이기 때문에. 삼각형이기 때문에 루트 3이다. 이런 식으로 암기하면 되겠죠. 자, 시험에 자주 나오는 파형, 교류 파형 5가지 이건 반드시 알아두셔야 돼요. 교류 문제 풀 때 반드시 필요한 내용이니까.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파형률과 파고율. 파형률과 파고율 정의가 뭐냐? 구형파를 기준했을 때, 이게 구형파죠. 좀 전에 했던 구형파. 그랬을 때 나머지 교류 파형들 찌그러짐 정도. 지금 구형파 기준했을 때 정연파를 포개봤더니 상당한 찌그러짐이 생겼죠. 그죠? 근데 그 찌그러짐 정도가 위에서 볼 때하고 밑에서 볼 때하고 또 틀려요, 이게. 그죠? 네, 크기가 틀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파고율은 위에 부분, 즉 이 파형의 윗부분, 파고란 말 자체가 좀 높다는 느낌 들죠. 그래서 파고율은 시료값분의 최대값에서 구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파형률은 밑에 부분이니까 평균값분의 시료값에서 계산한다. 요 파고율 구하는 공식하고 파형률 구하는 공식도 반드시 알아두셔야 돼요. 자, 이제 4장으로 맞게. 4장은 교류 기본 회로. 자, 회로 기본 소재의 특성, 그 다음에 직렬회로, 병렬회로, 그 다음에 R과 X일 때의 직병렬 회로에서의 역률과 무효율 계산, 그 다음에 공진연산까지 배워야죠. 자, 첫 번째, 회로 기본 소재의 특성, 저항은요. 저항은, 요 저항에 흐른 전류가 전압에 대해서 위상관계가 없죠. 즉, 우리가 전압을 갖다 걸었을 때, 벡터로 표현하면 전류도 똑같은 각으로 간다는 얘기죠. 즉, 저항 소자는 어떤 특성이 있어요? 전류가 전압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즉, 동상소자다. 저항 회로는 동상소자고. 그 다음에 두 번째요. 인덕턴스는요. 인덕턴스는 전류가 전압의 위상에 비해서 항상 90도 늦게 만들죠. 그래서 우리가 인덕턴스를 뭐라고 그러냐? 우리가 지상소자. 벡터로 표현하면 전압을 걸었을 때, 0도로 걸었을 때 전류는 항상 90도로 늦게 흐른다. 마이너스 90도로. 자, 이게 뭐죠? 이게 바로 지상이야. 자, 위상이 늦냐 빠르냐는 입력에 대해서, 얘가 입력이잖아요. 출력이 어떻게 발생하느냐. 항상 입력에 비해서 출력이 어떤 변화가 생기느냐가 위상과 기준이에요. 그래서 인덕턴스는 전류가 전압보다 90도 늦다. 자, 세 번째, 커패시터, 즉 정정력 회로는요. 요 C회로는 전류가 전압보다 위상이 항상 90도 빠르게 만든다. 제가 기본 이론 시간에 이거 해석해 드렸잖아요. 여기선 정리. 자, 그러면 전압을 갖다 걸었을 때 전류는 항상 위상각이 빠르게 흐른다. 즉
플러스 90도로 흐른다. 얘가 뭐죠? 전류가 전압보다 90도 빠른 걸 갖다 우리가 보통 진상, 그죠? 진상이라고 부르잖아요. 즉, 정리하면 지금까지 했던 거. 저항은 동상, 인덕턴스는 지상, 콘덴사는 진상. 자, 그 다음에 저항과 인덕턴스의 직렬회로. 근데 요 저항 R, 우리가 저항 R이라는 것은 단위가 옴이죠. 인덕턴스는 단위가 헨리야. 자, 이거 두 개를 합성한 게 뭐죠? 바로 임피던스 기호잖아요. 근데 임피던스인데 R과 L을 갖다가 직접적으로 합성을 안 되죠. 왜? 단위가 틀리잖아. 그래서 우리가 임피던스 단위가 원래 옴이니까 옴으로 맞춰줘야 돼. 저항은 상관없죠. 원래 옴이었으니까. 인덕턴스 헨리란 말이야. 얘를 고치는 방법이 제2의 오메가 L을 붙여주는 거지. 이게 바로 임피던스 합성하는 방법이죠. R과 L의 직렬일 때. 자, 그 다음에 임피던스 크기는요. 임피던스 크기는 루트의 당연히 R의 제곱. 그 다음에 오메가 L을 갖다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유도성 리액턴스 XL을 고치잖아요. 보통.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임피던스 크기를 계산하고 그 다음에 요 임피던스의 위상각은요. 아크 탄젠트의 R분의 XL, 즉 오메가 L. 이렇게 해서 우리가 위상각을 갖다가 계산할 수 있는 거지. 자, 인덕턴스 L이잖아요. 이 회로는 무슨 회로? 지상회로다. 전류가 전압을 늦게 만든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저항과 커피스턴스의 직렬회로. 자, 마찬가지로 저항 R은 단위가 옴이고요. 콘덴사는 단위가 페럿이잖아. 그럼 요 페럿이 단위가 옴이 아니죠. 그랬을 때 합성 임피던스는요. R, 그 다음에 플러스 한 다음에 우리가 C를 갖다 바로 연결을 못하니까 여기다가 우리가 J 오메가 C분의 1 이렇게 계산하잖아요. 그 다음에 얘는 당연히 R, J가 올라가면서 마이너스 J에 오메가 C분의 1 되겠지. 자, 그 다음에 얘는요. R 마이너스 오메가 C분을 갖다 우리가 용량성 리액턴스 XC로 고쳐서 놓잖아요. 그 다음에 참고적으로 크기는 똑같아요. 루트의 R의 제곱 플러스 XC의 제곱. 그죠? 예, 옴이고. 위삼각 세트는요. 위삼각 세트는 아크 탄젠트의 R분의 그 다음에 뭐요? 마이너스 XC. 그죠? 예. 자, 커피스턴스는 그죠? 저항과 커피스턴스 직렬회로는 회로의 인간전압에 대해서 콘덴사잖아요. 그죠? 콘덴사니까 위상을 빠르게 만든다. 진상회로다. 자, 세 번째는요. 저항과 인덕턴스 커피스턴스 직렬회로. 그러면 임피던스는요. 당연히 R 플러스 J의 오메가 L 그 다음에 플러스 J 오메가 C분의 1이 되는 거고 이거 정리하면요. R 마이너스 R 플러스 J 써놓고 자 오메가 L 그 다음에 얘가 올라가면서 마이너스 오메가 C분의 1로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 요 RC 직렬해놓은 위상이 진상이냐 진상이냐 빠르냐 늦느냐 이거는 아직 우리가 말을 못한다. 왜? 요 값이 플러스 값 나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플러스 값 나오면 요 오메가 쪽이 크다는 얘기잖아. 그죠? 유도성이 크다는 얘기잖아. 그때는 지상. 그 다음에 이쪽이 크면은 진상이 되는 거죠. 따라서 R과 L과 C의 직렬일 때 임피던스는 자 R 플러스 J의 XL 마이너스 JXC 세 개 더하면 거죠. 그죠? 자, 그 다음에 병렬은요. 병렬일 때는 자 전류 갖고 따지면 돼. 이게 전류 I가 흐르죠? 이게 저항이죠? 이게 인덕턴스 L이 흐르잖아. 즉 우리가 저항에 흐르는 전류는 보통 동상이잖아요. 앞에 배웠잖아요. 저항은 전류 위상관계를 영향을 안 준다. 인덕턴스 L은요. 지상으로 흐르게 돼 있잖아요. 그럼 전체 합성 임피던스는 벡터적으로 이렇게 계산하는 거죠. 즉 전체 전류 I는 I, R의 제곱 플러스 I, L의 제곱. 이런 식으로 벡터적으로 합성한다. 그냥 바로 더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어쨌든 위상이 어떻게 돼요? 위상이 그만큼 전압에 대해서 지상이 되겠지. 그러니까 인덕턴스 회로가 있으면 지상으로 되는 거고 콘덴사가 있으면 무조건 진상이 되는 거예요. 자, 이번에는 저항과 커피스턴스 회로, 병렬 회로. 마찬가지로 저항에 흐르는 전류는 위상관계에 영향이 없고 콘덴사는요. 아까 진상이라고 그랬잖아요. 즉 전체적인 벡터 합성 저항은 전류는요. 전체적으로 I가 되는 거지. 마찬가지로 I는 루트의 IR의 제곱 플러스 IC의 제곱 이렇게 계산하면 되는 거죠. 어쨌든 회로가 콘덴사 회로니까 이 회로는 진상이다. 그죠? 진상이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R과 X의 직렬과 병렬 회로일 때 역률과 무효율. 요 역률과 무효율
특히 역률은 문제 잘 나와요. 자, R과 L이든 R과 C든 자, 요 L을 갖다 리액턴스 치면 XL이 되는 거죠. C를 갖다가 리액턴스 치면 XC가 되는 거죠. 유도성 리액턴스, 용량성 리액턴스. 어쨌든 R과 X의 직렬회로거든요. 그때 역률 관원식 코사인 세타 이꼴 우리가 임피던스 크기 분의 R이다. 자, 그 다음에 임피던스 크기는요. 루트의 R의 제곱 플러스 X의 제곱. 이걸로도 괜찮고 이걸로도 괜찮아요. 공통이야. 그 다음에 R. 그 다음에 무효율. 사인 세타는요. 사인 세타는 임피던스 크기 분의 X다. 그 다음에 얘는 루트의 R의 제곱 플러스 X의 제곱분에 당연히 X가 올라가야겠지. 자, 참고적으로 회로든 전력광이든 문제 풀 때 상당히 유용한 법칙. 코사인 세타가 0.8일 때는 사인 세타는 몇 나온다? 6대 8 대 10의 원칙에 의해서 0.8이면 0.6이다. 반대로 코사인 세타가 0.6이면 사인 세타는 몇 나온다? 0.8 나온다. 그 다음에 코사인 세타 역률이 100% 1.0이면 사인 세타는 이미 2를 충족했죠. 그러면 사인 세타는 0 나온다. 이 6대 8 대 10의 법칙 이거 알아두면 좋아요. 코사인 세타 0.8 때 사인 세타는 0.6이다. 코사인 세타 0.6일 때 사인 세타는 0.8이다. 자, 이게 직렬일 때의 역률과 무효율 계산 방법이고 그 다음에 여기서 끝내지 마시고요. 병렬일 때도 생각해야죠. 회로가 병렬 주어질 때도 있잖아요. 근데 병렬은 직렬하고 반대죠. 그 다음에 얘가 XL, 얘가 XC라고 고쳐놓고 어쨌든 두 개가 R과 X의 병렬이거든요. 그때 역률 코사인 세타는 자, 요거는 바로 쓸게요. 루트의 R의 제곱 플러스 X제곱분의 X. 조심할 점이 반대로 올라간다. 그 다음에 사인 세타는 뭐요? 사인 세타는 얘는 루트의 R의 제곱 플러스 X의 제곱분의 R. 직렬과 병렬은 항상 반대다. 이런 식으로 정리하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RLC 직렬회로. 공진. 자, 공진한 게 뭐예요? 지금 현재선 R과 L과 C가 지금 얘가 직렬이 있죠. 자, 이 상태에서 얘가 XL이고 얘가 XC야. 용량성 리액턴스, 얘가 유도성 리액턴스. 만약에 조건이 요 유도성하고 용량성이 똑같다. 즉, 유도성 리액턴스는 오메가 L이고 용량성 리액턴스는 오메가 C분의 2죠. 똑같다. 그럼 똑같다는 게 얘가 지상이고 유도성이고 얘가 용량성, 그죠? 진상이잖아요. 자, 이 상태에서 임피던스 한번 구해볼까요? 임피던스 Z는 R 플러스 J의 오메가 L 플러스 J의 오메가 C분의 1. 아까 했던 것처럼. 그 다음에 얘는요. R 그대로 써놓고 플러스 J 빼내면 오메가는 뭐죠? 유도성 리액턴스. 그 다음에 올라가면서 마이너스가 된 거고 얘가 뭐죠? 오메가 C분의 1이 용량성. 근데 지금 공진 조건이 뭐예요? 공진 조건이 XL과 XC가 똑같다. 바꿔 말하면 오메가 L과 오메가 C는 똑같다. 얘 값하고 얘 값이 똑같다는 얘기고 즉 얘하고 얘가 똑같다는 얘기잖아. 얘하고 얘가 똑같으면 이 허수보가 뭐가 되겠어요? 0이 되는 거지. 즉 공진한 것은 위상관계가 없는 즉 유도성과 용량성이 서로 제거되면서 위상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 상태, 허수부가 제로인 상태를 갖다 우리가 뭐라고 하냐? 바로 우리가 공진을 한다. 그러면 공진일 때는 어떤 현상이겠어요? 오메가 L과 오메가 C분의 똑같은 조건이 이게 공진 조건인데 이 회로는 회로 전압의 V가 걸려 있으면 이 회로에 남아있는 게요. L과 C는 없어지면서 유도성과 용량성 서로 제거되면서 저항 R만 회로. 저항 R만 회로가 되면 이 전류는 어떻게 되겠어요? 자, R과 L과 C가 있는 회로보다는 저항만의 회로가 될 때 전류는 그만큼 커지는 거죠. 커진다. 최대가 된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공진에서 자, 얘가 공진 조건이고, 그죠? 그 다음에 첫 번째 뭐 있죠? 공진 주파수. 위에서 끄집어낸 거. 2파이 루트 LC분의 1. 자, 얘가 공진 주파수고, 두 번째는요, 전류 I는 지금 제가 설명한 것처럼 저항만의 회로가 돼버리니까 전류 I는 최대가 된다. 이것도 시험에 잘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전압 확대비 있죠. 그죠? 전압 확대비. 전압 확대비 구하는 식은 Q 이꼴 R분의 1의 루트 C분의 L이다. 이 공식도 좀 알아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RLC 병렬 회로. 회로만 바뀐 것 뿐이에요. 직렬에서 병렬로. 바뀌었지만은 어차피 공진 조건은 똑같아. XL 값과 XC 값이 일치하는 것.
그러면 XL과 XC가 일치하니까 이 회로는 뭐가 되겠어요? 전압 V가 있는 상태에서 저항만 남고 나머지는 전부 다 없어진다는 얘기죠. 즉 공진 조건 오메가 L 이꼴 오메가 C분의 1, 즉 XL 이꼴 XC분의 1. 공진 주파수는요. 아까 직렬과 똑같아요. F 이꼴 2파이 루트 LC분의 1. 그 다음에 세 번째 전류 I는 자 전류가 이렇게 해서 세 갈래로 흐는 거하고 한 갈래로 흐는 건 전류가 그만큼 작아질 거 아니에요. 그죠? 이때 병렬일 때는 최소가 된다. 아까 직렬일 때는 전류가 최대가 됐었죠. 반대야. 그 다음에 네 번째 전류 확대비. 전류 확대 Q는 아까 직렬과 반대 R의 루트의 L분의 C가 된다. 이 공식도 알아두시고요. 자, 직렬 공진하고 반대되는 거죠. 직렬일 땐 Q는 전압 확대비. 얘는 R분의 1의 루트 C분의 L에서 딱 바꿔버리면 얘가 된다는 얘기죠. 또 직렬일 때는 전류 I가 최대가 됐다가 병렬일 때는 전류 I가 최소된다. 요 내용은 똑같은 동일한 내용이고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죠. 자, 4장의 내용은 그 정도로 정리하면 되는 거고 자, 5장은요. 5장의 유도결합 회로. 자, 우리가 공부할 유도결합 회로가 첫 번째 인덕턴스의 종류. 우리가 인덕턴스 종류가 또 있죠. 그 다음에 인덕턴스의 직렬 접속이 있고 그 다음에 인덕턴스의 병렬 접속 방법이 있고 네 번째 결합 회로 그 다음에 마지막 다섯 번째 유도 법칙, 유도 전압. 자, 첫 번째 인덕턴스 종류가요. 두 가지가 있어. 자기 인덕턴스라는 게 있고 상호 인덕턴스가 있죠. 구분을 해줘야 돼요. 자기 인덕턴스는 우리가 보통 통상으로 표현하는 인덕턴스 L 표식이요. 우리가 인덕턴스 L 많이 쓰잖아요. 이렇게. 그 다음에 달리는 헬리고요. 자, 자기 인덕턴스는 어떤 한 회로에서 어떤 한 폐회로에서 전류를 했을 때 여기서 자속 나오잖아. 그러면 요 자속과 전류 관계 따지는 게 바로 파이는 LA에서 얘가 자기 인덕턴스죠. 즉, 요 식에서 인덕턴스 L은 I분의 파이다. 인덕턴스는 헨리. 헨리가 사람 이름이에요. 그 학자 따서 헨리라고 보통 부르는 거죠. 자기 인덕턴스는 한 회로에서 관계 인덕턴스. 근데 상호 인덕턴스는요. 상호 인덕턴스는 표시교가 틀려요. 자기 인덕턴스 L이고 상호 인덕턴스 M이죠. 상호 인덕턴스는 회로가 두 개 회로죠. 그죠? 그러니까 한 개 회로일 때는 자기 인덕턴스. 두 개 이상의 회로일 때는 상호 인덕턴스 표시법을 쓰는 거죠. 상호 인덕턴스는 여기에 코일에 전류를 쓸 때, 그다음에 여기는 전류를 안 흘렸어요, 아직. 근데 여기서 자속 나올 거 아니야. 그러면 전류 때문에 자속이 생겼으면 이 자속 때문에 또 전류가 생긴다는 얘기거든. 그러니까 다른 회로가 원래 회로에 대해서 영향을 받는다는 얘기거든요. 그 어떤 두 회로 간에 어떤 자속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법칙이 뭐냐? 바로 상호 인덕턴스 표시기호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상호 인덕턴스는 이런 회로에서 표시하고 상호 표시기호는 M, 그렇죠? 헨리라고 한다. 그럼 파이는 MI니까 여기서 상호 인덕턴스 M은 I분의 파이에서 또 마찬가지로 계산할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자, 그래서 인덕턴스는 두 가지 종류가 있다. 하나는 자기 인덕턴스, 또 하나는 상호 인덕턴스. 자기 인덕턴스는 한 회로에 대해서 그 자속관계 따진 게 자기 인덕턴스고, 상호 인덕턴스는 두 회로 이상 된 곳에서 자속관계 따지는 게 바로 상호 인덕턴스다. L과 M은 반드시 구분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인덕턴스를 코일을 갖다 접속할 수 있죠. 저항처럼 직렬 접속. 근데 직렬 접속인데 직렬 접속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가극성 방법이 있고 감극성 방법이 있어요. 가극성은 뭐냐? 코일을 어떻게 감았느냐? 그 코일 감은 방향 갖다 우리가 표시기호가 점을 찍는 거거든요. 자, 그럼 얘가 점이 앞에 찍혀 있단 말이야. 첫 번째 코일이. 그러면 얘가 만약에 이렇게 간 게 있다. 근데 이렇게 간 게 있는지 이렇게 갔는지 표시가 우리가 안 되죠. 평면상에다가. 그래서 어떤 일정한 방을 이렇게 감았을 때를 우리가 앞에다 찍자, 점을. 그러면 두 번째 코일도 똑같은 점의 위치 찍힌 거 보니까 얘도 같은 방에 감았다는 얘기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코일 점이 같은 방향이면 그게 가극성이 되는 거죠. 즉, 얘가 점이 똑같은 방향이니까 여기 전류 흘렸을 때 이 전류하고 똑같은 방향 쪽이잖아요. 그때는 얘가 이렇게 감았을 때 두 번째 코일도 역시 똑같은 걸 감았더라. 아니면 얘가 이렇게 감았을 때 두 번째 코일도 이렇게 감았더라. 같은 방향을 감았다. 표시법이 가극성이다. 그러니까 점을 찍는 위치로 판단하는 거죠. 그러면 가극성일 때는요. 합성 인덕턴스는 L1 플러스 L2. 얘가 자기 인덕턴스죠. 그 다음에 두 코일이 있으니까 아까 제가 말했어요. 두 코일이 있으면 상호 인덕턴스가 영향을 받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상호 인덕턴스 EM. 왜 EM이에요? 여기서 한 번, 또 여기서 한 번. 서로 간에 이렇게 한 번 넘어오고 이렇게 한 번 넘어오니까 EM이 되는 거죠. M이니까.
자, 그다음에 감극성은요. 감극성은 지금 보면 알겠지만 점이 반대 방향이죠. 지금 무슨 얘기냐? 첫 번째 코일이 이렇게 감았을 때 두 번째 코일은 반대로 감았다는 얘기거든. 그러면 요 그림하고 요 그림 보면 서로 반대라는 걸 알 수 있잖아요. 그러면 상호 인덕턴스도 자속이 반대로 생기겠지, 서로 간에. 그러면 이때 함성 인덕턴스는 L1 플러스 L2 마이너스 EM. 왜 또 마이너스 EM이요? 여기서 한번 마이너스 M, 이쪽에서 한번 또 마이너스 M. 마이너스 M, 마이너스 M이니까 마이너스 EM이 돼버리는 거죠. 자, 어차피 우리가 문제 풀 때는 자, 가극성 접속일 때와 감극성 접속일 때 이 공식 같은 경우에서 문제를 푸는 거죠. 그러니까 공식 정리 해두셔야죠. 자, 그 다음에 직렬 접속이 있고 병렬도 있잖아요. 병렬. 그죠? 병렬일 때는 얘가 가극성 같은 방향. 그때 인덕턴스는 L1 플러스 L2 마이너스 EM이고 위에가 L1 여기 틀렸네. 곱하기예요. L1 곱하기 L2 마이너스 M의 제곱. 자, 가극성일 때 자, 요 공식 외우는 방법. 혼동되기 쉬운 부분. 같은 방향이잖아요. 같은 방향일 때는 요 분자의 부호 마이너스와 분모의 부호가 일치한다. 얘는 부호가 마이너스로 같다. 부호가 분자하고 분모가 일치한다. 근데 얘는 감극성이죠. 감극성일 때는 얘가 여기 이렇게 감았을 때 얘는 반대로 감았다는 얘기잖아. 그러니까 얘는 나란히, 얘는 반대로. 그죠? 그럼 얘는 감극성이라는 걸 알 수 있잖아요. 그때는 뭐요? L1 곱하기 L2, L1 플러스 L2 똑같은데 얘가 마이너스죠. 분자가. 근데 얘가 플러스란 말이야. 즉, 감극성일 때는 부호가 서로 반대다. 요 부호 차이밖에 없는 거거든요. 사실 두 식에서는. 나머지 식은 똑같아. 단지 얘는 같은 부호고 얘는 서로 반대 부호다. 그 차이밖에 안 생기는 거거든요. 자, 시험 문제에서 가끔씩 이 공식 갖고 물어보는 문제가 많으니까 병렬 접속일 때 이 두 공식은 반드시 알아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결합계수에서 결합계수 뭐냐면 우리가 지금 인덕턴스가 자기 인덕턴스도 있지만 상호 인덕턴스가 있잖아. 상호 인덕턴스 쪽이야. 즉 상호 인덕턴스가 뭐냐면 코일이 두 개죠. 상호 인덕턴스는 항상 코일이 두 개로 돼야 되는 거야. 그러면 이게 자속으로 연결돼 있잖아. 지금 보니까. 근데 이 자속 연결되니까 직접 연결된 게 아니죠. 간접적으로 연결됐단 말이야. 즉 결합계수가 뭐냐면 두 회로가 간접적으로 자속으로 얼만큼 이루어졌느냐. 그 정도를 나타내는 게 바로 결합계수란 거예요. 결합력 정도. 그 결합계수 구하는 방법이 루트의 L1, L2분의 M. 여기서 M은 뭐죠? 상호 인덕턴스. L1과 L2는 뭐요? 자기 인덕턴스. 즉 결합계수란 게 자속과의 그 관련성이거든요. 그러면 요 K가 1일 때가 있고 K가 0일 때가 있어요. K가 1은 뭐냐면 결합이 100% 됐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기서 나온 자속이 다른 데로 가지 않고 전부 다 이쪽으로 다 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코일이 아주 가깝게 연결돼 갖고 가깝게 이렇게 설치돼 갖고 자속이 다른 데로 안 가고 바로 연결된다는 얘기죠. 즉 누설 자속이 없다는 얘기죠. 얘는 누설 자속이 없이 완전 결합 상태. 거의 직접적 연결된 그런 효과를 갖는 거고 K가 0은요. K 0은 결합이 안 됐다는 얘기거든요. 즉 코일이 멀리 떨어져 있는 거지. 그럼 여기서 자속이 전부 다 바깥으로 새어 나가는 거죠. 이쪽으로 가지 못하고. 그죠? 그랬더니 얘는 우리가 무결합이다. 결합이 안 됐다. 그죠? 그러면 요 결합계수 K의 값은 0에서부터 K는 1 범위 내에 드는 거죠. 0은 무결합, 얘는 완전 결합. 그죠? 네. 자, 그 다음에 유도전압. 자, 유도전압이란 게 이거 자기학 때도 배울 거야, 아마. 인덕턴스가 있으면 인덕턴스 전류면 반드시 거기서 자속이 나오죠. 즉 우리가 어떤 인덕턴스가 있으면 전류를 흐른단 말이야. 그럼 전류를 흐르면 여기서 뭐가 나와요? 여기서 자속이 나오잖아. 얘가 기전력을 유기시키거든요. 이게 발전기 원리가 되는 거야. 그래서 E는 L dT분의 DI. 여기서 dT분의 DI, L dT분의 DI가 뭐죠? 얘가 우리가 패러데이 법칙. 아마 요 패러데이 법칙 같은 경우는 오히려 회로보다도 여러분들 전자기학 시간이나 전기 기기 시간 때 더 자세히 배울 거예요. 자, 회로에서는 요 공식만 정리해 주시면 돼요. 공식만. 그 다음에 얘는 상호 인덕턴스 쪽이죠. 얘는 코일이 하나, 자기 인덕턴스. 얘는 코일이 두 개, 상호 인덕턴스. 상호 인덕턴스는 자기 인덕턴스 L에 대해서 M. 이는 M의 dT분의 DI. 자, 그 다음에 물론 여러분들이 전자기학 때나 기기 때도 배우겠지만은 패러데이 법칙이라는 건 뭐야? 전자기학에서 패러데이 법칙이라는 게 얘가 유도 기전력의
크기를 나타내는 법칙이죠. 만약에 문제에서 크기만 계산한다. 그럴 때는 지금 저 그림에 나타난 것처럼 시계에 나타난 것처럼 유도전압은 L, 자기 인덕턴스 회로일 때는 L dt분의 di 내지는 우리가 여러분들 전적에 했던 이렇게 배웠을 거야. dt분의 d파이. 자석의 시간당 변화분이 있어야 기전력이 유기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그림하고 지금 아직까지 이 시계에서 나타나지 않았지만은 렌치 법칙이라는 것도 있죠. 렌치 법칙. 자, 렌치 법칙은 뭐요? 기전력은 항상 반대로 작용한다. 즉, 얘는 방향성. 그럼 렌치 법칙까지 적용하게 되면 이게 원래 더 정확한 식은요. E는 마이너스 L의 dt분의 di 내지는 E는 마이너스 M의 dt분의 di 항상 마이너스 붙여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원래 정확한 식은 이거란 얘기죠. 요 L dt분의 di, M의 dt분의 di는 패러렐치 크기. 근데 방향성까지 항상 반대로 생긴다까지 방향성까지 따진다 그러면 마이너스 M. 그러면 이 공식을 써야 되나 이 공식을 써야 되나요? 문제에서 단순하게 크기만 물어보면 그냥 마이너스 붙일 필요 없이 크기만 물어보면 이걸로 쓰면 되는 거고. 근데 문제 봤더니 보기 봤더니 마이너스냐 플러스까냐 다 따지는 문제가 있다. 방향성이 있다는데 그러면 이걸로 해줘야죠. 얘는 크기와 방향까지 따져줄 때 쓰는 공식이 되는 거지. 만약에 이렇게 나눠서 공부하기 힘들면 여러분들은 이 공식으로 딱 정리해두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방향을 물어보지 않는다 그러면 마이너스 붙일 필요 없는 거고. 만약에 극성, 방향까지 따진다 그러면 마이너스 L dt분의 di, 마이너스 M dt분의 di 이걸로 하면 되겠죠. 이 패러렐식 렌치 법칙 갖다 합쳐서 뭐라고 그러냐? 우리가 전자 유도 법칙이라 하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오늘은 3장 교류, 4장, 그 다음에 5장의 유도결합 패로까지 제가 수업을 진행한 거예요. 정리해드렸어요.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